유럽이 그동안 먹고 마시면서 복지를 주체하면서도 국가비는 늘렸는데 거꾸로 국방력은 또 약화됐잖아요. 이게 유럽의 현실이에요. 여기다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돈 내놔야지 뜯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동맹한테 당해. 지금 안보 위기야. 경제적으로는 다 어려워. 프랑스가 대변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유럽도 뚜껑을 들여다보면 엉망인 거죠. 지금 프랑스와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 도사립니다. 유럽의 위기를 보여주는 게 프랑스죠. 천문학적인 대장적자. 그러니까 마크롱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는 이유는 미국도 트럼프의 광풍의 배경이 바로 적자거든요. 재정적자. 미국은 37조 달러예요. 프랑스도 100%가 훨씬 넘어요. 국가부채가. 그러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무제한적인 빚이 천문학적으로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원래 작은 정부가 아니었어요. 큰 정부. 그러니까 국가 지출을 통해서 복지를 통해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이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니까 이 부채를 줄이려고 이제 아니 인기 없는 눈치에 긴축 정책하면 인기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주도부가 이거 위기거든요. 재정적자가.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즐기는 거. 그러니까 휴가를 줄인다든지 공휴일을 줄인다든지 연금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건강 의료 서비스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금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까지 건드렸어요. 공휴일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터져 나오는 시위의 핵심이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서민들이 돈을 내야 되느냐.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왜 서민들을 대상으로 긴축을 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의 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프랑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줄이긴 줄여야 돼요. 다양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인 거죠. 복지국가 모델의 이 한계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롱은 지금 좌우에서 다 협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긴축을 하면 이제 좌쪽에서 그 다음에 우쪽에서는 르펜, 우파들 르펜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정적자를 놓고 좌우에서 지금 협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르펜은 재정적자 왜 안 줄이고 우파죠. 그 다음에 좌쪽에서는 왜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모습이에요. 모든 나라가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 프랑스 르펜, 영국은 영국 개혁당, 우파들이 또 치고 올라와요. 독일은 AfD, 대한정당, 나치에 가까운 이 사람들. 유럽 전역에서 이태리 멜로니는 누구예요? 무솔리니 후예잖아요. 총리예요 지금. 우파의 광풍이 분다는 얘기 뭐냐? 원인은 뭐죠?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요. 복지의 위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안보 위기까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프랑스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까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적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작이란 말이에요. 왜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국방비 5%까지 올려 그랬잖아요. 스페인이 1% 정도 더 냈거든요. 베제라의 스페인이 못 낸다면 낼 수가 없어요. 그 경제력으로는. 그럼 앞으로 직접비 3.5%요. 간접비 1.5% 늘리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을 늘려야 돼요. 각 국가에서. 자, 프랑스가 재정 위기인데 낼 수 있겠어요? 내야 돼요, 근데. 왜? 그동안 샴페인 마시고 와인 마시고 놀았거든. 왜냐? 냉전이 끝나니까 전쟁은 안 일어날 거야? 방위산업을, 국방력을 줄였어요. 영국, 자,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력전차 MBT라고 하는 탱크 있죠? 주력전차가 영국의 챌린저인데 이게 200대가 조금 넘어요. 세계적인 거예요, 이것도. 이태리 레오파르드 300대가 조금 넘어요. 프랑스는 르클레르크라는 전차거든요. 이게 한 400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200대 정도는 지금 피장물자에 가까워요. 이태리도 탱크가 한 200대 되는데 그중에 150대는 지금 개조 중이에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거 50대예요. 다 합치면 EU의 빅4,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주력 전차가 1000대 남짓이에요. 1000대 남짓. 대한민국이 얼마인지 알아요? 2300대예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2022년 2월 24일 이후로 잃어버린 성실한 전차, 장갑차 규모가 11,000대예요. 이러니 이 전쟁을 보면서 유럽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우리가 너무 많이 샴페인 마시고 와인 마셨구나. 이제 무기 사야지라고 각성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안 시켜도 깜짝 놀라서 지금 살려고 하는 거예요. 폴란드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탱크 8조 원어치, 180대, K2 표. 그러더니 이 폴란드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어요, 연설에서 얼마 전에. 1000대까지 늘릴 거야, K2. 그럼 30조예요. 지금 폴란드는 4% 내외의 국방비를 써요, 지금. 러시아가 6.3% 쓰는데 전쟁 중에. 그럼 이 유럽이 그동안 먹고 마시면서 복지를 주체하면서도 국가비는 늘렸는데 거꾸로 국방력은 또 약화됐잖아요, 지금. 이게 유럽의 현실이에요. 경제적인, 외교 안보적인. 근데 여기다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유럽한테 돈 내놔야지 뜯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유럽은 삼중고인 거죠, 지금. 동맹한테 당해. 지금 안보 위기야. 경제적으로는 다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정치적으로 뭐예요? 우경화. 왜 우경화하냐면 불확실성이 커지면, 불안하면
변화와 혁신, 배려 이런 진보적 가치보다는 지금 기존의 가치, 기존의 질서, 현실의 안주. 불안하면 사람들이 투자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여행도 안 다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끼리 살자. 우리 민족끼리 살자. 그 다음에 이제 인종주의가 등장하죠. 쟤네 때문이야? 난민 때문이야? 외국인 혐오증, 소수자에 대한 탄압. 왜냐하면 자기들의 불안을 투사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유럽에 만연하고 있는 우경화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경화 속에서 극우가 나타나요. 그럼 극우가 나타나면 또 한쪽엔 누가 나타나요? 극좌가 대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들 멍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유럽은 끊임없는 난민들,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의 난민들, 이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각자 우경화하는 과정에서 인종주의. 그럼 지금 이 유럽에 이미 정착한 수없이 많은 그런 다문화, 이것과 충돌하는 거죠. 혼란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이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이제 나토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9월 9일에서 10일 사이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거든요. 우크라이나를 거쳐야 폴란드 가요. 근데 폴란드에 9일, 10일 밤사이에 24대의 드론, 러시아 24대 드론이 폴란드 깊숙이까지 갔어요. 폴란드 서북쪽 끝까지 갔어요. 일본은 보조연력 탱크까지 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3일에는 루마니아 영공을 드론이 침범했어요. 9월 19일에는 에스토니아 상공에 미그 31 석대가 12분간이나 영공을 침범했어요. 에스토니아는 우리 남한의 반밖에 아니에요. 인구도 130만 밖에 안 돼요. 공군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나토에 배치된 나토 군이 항공기들이 무려 10여 분간이나 그 비행기들과 대치했어요. 그 다음에 22, 24,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덴마크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출현해서 공항이 몇 시간씩 멈췄어요. 폐쇄됐어요. 노르웨이 상공에 나타나요. 이 모두 푸틴의 행위로 지금 그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푸틴이 나토를 시험하고 있다. 나토의 방공 시스템. 그 다음에 9월 하순에는 알래스카에 있는 방공 식별구역. 이건 영공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오면 안보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거기 들어갈 때는 상대국에 통보를 해야 돼요. 법적인 의무는 아닌데 그게 관례예요. 거기를 러시아의 전투기, 폭격기 4대가 침범했어요. 이게 다 1년에 미국과 나토를 시험하는 거죠, 지금. 푸틴이. 그래서 지금 나토는 긴장 상태고, 특히 나토와 러시아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리투아니아. 그러니까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거든요. 리투아니아가 이제 폴란드하고 붙어 있어요. 여기에 독일군이 전진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 붙었던 독일하고 러시아는 지금 붙어 있어요. 저 병력들이. 라트비아에 있으니까. 긴급 훈련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푸틴은 나토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게 나토의 전문가들의 군 관계자들의 판단이에요. 간을 많이 보죠. 왜냐하면 이건 두 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푸틴이 나토를 침공할 가능성, 그 사전 준비. 그러나 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뭐냐? 나토는 러시아의 인구 5배, GDP 10배예요. 독일 하나만도 러시아 GDP의 2배예요. 싸우면 되겠어요? 지금 러시아도 지금 경제 피멍 들어 있는데. 그러면 전쟁을 안 하느냐? 지금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죠? 폴란드가 있어요. 여기 리투아니아가 있어요. 요 끝에, 발트의 끝에 강원도만한 면적에 칼리닌그라드라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가 있어요. 러시아는 여기 있는데 요 사이에 리투아니아가 있고 폴란드가 있는데 그 위에 강원도 면적만한 땅이 러시아 땅이에요. 이름이 칼리닌그라드예요. 이게 왜 러시아 땅이 됐느냐? 원래 여기가 퀘니스베르크라고 프로이센 땅이었어요.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죠,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대왕. 원래 이름은 퀘니스베르크고 임마누엘 칸트라고 위대한 독일의 철학자 지성의 무덤이 지금 러시아 땅 칼리닌그라드에 있어요. 왜? 거기가 퀘니스베르크였으니까.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러시아가 그 땅을 뺏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독일인들을 내쫓은 거죠, 딴 쪽으로. 자, 이 칼리닌그라드는 유럽의 나토의 심장부 있고 여기에 핵무기도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상 러시아의 유일한 부동항이에요. 왜냐? 무르만스크 북방함대 있고 발트의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얼어요, 바다가. 그래서 발틱 함대 사령부가 지금 칼리닌그라드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이 칼리닌그라드는 라트비아, 그 다음에 벨라루시하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라트비아, 벨라루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시까지 다 소련이었잖아요. 칼리닌그라드는 붙어 있었잖아요. 소련이니까.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두 나토에 가입했죠. 폴란드도 나토에 가입했죠. 그러니까 칼리닌그라드는 나토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리닌그라드와
리투아니아 남부를 잇는 경계선이 있는 여기를 수바우키 회랑이라고 해요. 수발키 혹은 수바우키. 왜냐하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잇는 경계선에 있는 폴란드 마을이 수발키, 수바우키거든요. 이 거리가 직선으로 한 65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러시아는 그동안 리투아니아를 통해서 칼리닝그라드로 기차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통로로.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부터는 리투아니아가 막았어요. 못 가게. 그러니까 칼리닝그라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거죠. 해상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러시아가 그러면 전쟁할 거야 라고 협박하니까 거의 리투아니아 기차는 가게 돼요, 이제. 그런데 물건을 검사해요. 여기에 전략물자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매번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뭐냐, 우린 잘 모르는데 러시아가 이 수바우키랑 벨라루시는 뭐 러시아하고 거의 한패니까 벨라루시와 칼리닝그라드를 잇는 이 수바우키 회랑, 여기 라트비아 쪽으로 가면은 한 65km 직선거리를 가면은 여긴 사람이 안 살아요. 그냥 쑥 들어가면 뚫려요, 바로. 거기다가 리투아니아 인구는 270만 밖에 안 돼요. 게임이 되겠어요? 병력도 2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토는 뭘 의심하느냐면 나토와 전체 전쟁하는 게 아니고 그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시 러시아군이 있으니까 거길 뚫고 들어가면 나토가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군대도 배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푸틴이 그런 모험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토는 지금 딜레마에 빠지죠. 리투아니아에는 나토군이 있지만 소수니까 못 막고, 그럼 만일에 러시아군이 그 수바우키랑을 점령해버리면 나토는 딜레마에 빠지죠. 그 리투아니아의 조그만 수바우키랑을 탈환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전면전을 벌일 것이냐, 아니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할 거냐, 이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월 9일, 10일 날 폴란드에 24대의 드론이 갔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대가 가장 깊숙이 폴란드의 칼리닝그라드의 국경 거기까지 갔어요. 간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나토의 딜레마예요. 나토라고 해서 집단방위 체제지만 푸틴이 나토와 전면전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렇게 국지적으로 수바우키랑 같은 그런 데를 국지적으로 긴급 점령하면 러시아로서는 이제 수바우키랑이라는 전략적 통로를 확보하고 칼리닝그라드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또 하나는 뭐예요? 나토를 딜레마에 빠뜨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토가 32개국이거든요. 미국은 이미 어떻게 해요? 전쟁 니네끼리 해? 내 전쟁 아니야? 돈 니네가 내? 자,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거야 라고 말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토가 더 지원하면, 내가 아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나토는 사실은 총력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당장 프랑스가 어떻게 돼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프랑스 마크롱 항상 입만 열면 더 강력하게 젤렌스키를 지원했거든요. 그럼 프랑스인들 쉬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돈 없는데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주지? 그거나 우리 휴가 줄이지 말고, 프랑스 사람들은 휴가, 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러죠, 확항수죠. 근데 그걸 건드려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줘? 그러니까 지금 나토는 동맹인 미국한테 흔들려. 돈 뜯어가게 난리쳐. 경제 좋은 나라가 없어. 프랑스가 대변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스페인은 5% 못 낸다고 배째라요, 지금 국방비.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안보적으로는 그동안 복지에 투자하느라고 안보를 소홀히 했어. 근데 지금 푸틴이 러우 전쟁으로 안보의 위기가 지금 나토까지 지금 확 전이되고 있어. 이 와중에 국방비는 2035년까지 5%까지 올려야 돼. 3.5 플러스 1.5%. 그럼 사실 나토가, 유럽도 뚜껑을 들여다보면 엉망인 거죠, 지금. 거기다가 우경화까지는 괜찮은데 극우들이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불확실성의 세계. 지금 트럼피즘은 불확실성의 세계를 상징하고, 그 불확실성은 유럽에도 트럼피즘이 탄생한 게 불확실성 때문이고, 유럽도 그 불확실성의 회오리에 있다.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이게 이제 유럽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착시였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 같은 데 가면 오줌 냄새 많이 난다고. 그 겉으로 화려한 이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팍팍한 현실이 있는 거죠. 화장실조차 여유가 없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리고 그런 멋있어 보이는 풍요로운 이면에는 국가가 빚을 지면서 공휴일 늘리고, 일하는 시간 줄이고, 연금 늘리고, 의료 서비스 늘리고, 이런 거죠. 미국의 풍요 이면에 결국 재정 적자가 있듯이 유럽의 풍요 이면에도 재정 적자가 있는 거고, 프랑스가 그걸 대변하는 거죠. 물론 프랑스가 제일 심해요, 유럽에서. 그러나 다른 나라도 그 영향권 범위에서, 물론 독일이 제일 건전하죠. 프랑스는 제일 심한 편이고, 빅4 중에서. 그러나 유럽에도 지금 검은 그림자, 경제가 좋은 나라가 별로 없다. 폭탄 돌리는 거죠. 지금 미국의 지금 예산 셧다운, 그것도 국가 부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좋은 건 뭐냐? 미래 세대한테 빚을 주고 지금 쓰는 거거든요. 마크롱이 정치적으로 지금 박수 받겠다고 긴축하겠어요? 폭탄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이걸 지금 심지를 끌려고 하는데, 근데
이미 복지국가의 혜택에 지금 익숙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일부 또 부조리한 측면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유럽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죠. 미국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돼요? 동맹에 등을 쳐서 돈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을 하고 재정자를 줄여야 되는데 머스크는 알았죠. 이대로 가면 그랬어요. 이대로 가면 미국이 폭발한다고. 그러니까 재정적자를 아주 망나니처럼 줄인 거죠. 아는데 방식은 아주 망나니 짓을 한 거지. 모든 면을. 트럼프는 그걸 관세로 해결하려는 거죠. 남의 외국에서 내 돈 뺏어가서 내 돈을 가져온다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크롱이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시도하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광풍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아시아, 남아시아의 정권 붕괴도 다 경제예요. 자, 볼까요? 스리랑카, 그러니까 2022년에 라자팍스 가문이 형 동생이 총리 대통령을 했어요. 국가 부도 정권 무너져서 도망갔어요. 2024년 방글라데시 하시나 총리. 이 하시나는 아버지가 방글라데시 독립의 아버지예요. 15년간 하다가 자기들 공무원, 이 어려운 환경에 독립유공자, 자기 지배층들 자녀들을 30%의 그 공무원 할당량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날 터져버렸어요. 무려 1,400명이나 죽었어요. 진압하다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네팔 어떻게 됐어요? SNS 차단하니까 5일 만에 붕괴되고 도망갔잖아요. 올리. 이게 다 뭐예요? 이 저변에는 경제적 불만이에요. 여기 특혜, 필리핀, 홍수예방사업 부정부패, 동티모르 국회의원들 자동차 준다니까,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한테 주택수당 준다니까. 이게 다 경제 문제라고요. 지금 다 흔들리는 거예요. 파키스탄도 흔들려요. 저기도 지금 IMF 구제금융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저변에는 경제적 위기, 불만이 여기에 이제 촉발령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정성이에요. 프랑스도 뭐냐? 여기 또 중심이 젠지 세대예요. 젊은 세대. 왜 우리가 불공정하게 대우받아야 돼? 네팔도 그거잖아요. SNS를 통해서 네포키즈. 부유층들이 뭐 난리치고 뭐 샴페인 마시고 페라리 타고 이런 거 오니까 이걸 못 보게 하려고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젠지 세대가 특징이 뭐냐? SNS 세대고 SNS 정치에 강하고 그 다음에 불공정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터진 것 같지만 이게 프랑스에서 터지는 거예요. 프랑스도 지금 그 젊은 세대가 중심이에요.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이 일은 유럽 어디서 터질 수도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중국하고 북한, 중국에서도 터질 수 있어요. 북한에서도 터질 수 있어요. 네팔이 며칠 만에 특징이 뭐예요? 모든 관공서, 여야 구별 없고, 의회를 불질러요. 대통령 궁을 불질러요. 기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의 수요를 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프랑스 사태는 유럽의 치부에 나토의 EU의 취약성을 하나를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이미 취약성은 나타나고 있다. 왜? 극우 정당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사회적 이성이 약화되는 거죠. 성찰성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지금 똘똘 뭉쳐서 러시아와 지금 대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들어가 보면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당장 헝가리 오르반은 푸틴하고 형동생 하잖아요. 체코도 러시아하고 관계 악화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럽은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현실을 알게 되지만 유럽으로 들어가서 뚜껑을 열어보면 프랑스와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 우경화를 넘어서 극우들이 펼치는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